자, 그 다음은 추론 통계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보면 모수 추론과 비모수적인 추론이 있고, 추정의 점 추정과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이 있어요. 그리고 모수 처리 방식에 따른 통계적인 추론에 여기에 프리퀀티스트하고 메이지안이 있죠. 추정량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추정값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점 추정을 위한 조건으로 일치성, 비편향성,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보시면은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본 오차가 작아져야 된다라던가, 또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의 값과 같아야 된다. 편향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정량의 분산이 될 수 있는 대로 작아야 된다. 최소 분산 추정량. 이때 말하는 분산이라는 것은 에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점 추정은 통계량 하나를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인데, 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정률법, 최대 가능도 추정법, 최소 제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방법인가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최대 가능도 추정법, 최대 우도법이라는 것은 함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0인 위치에 존재하는 ML2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고, 최소 제곱법은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하는 함수, 기대값, 내가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선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관측 값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의 거리 개념을 우리가 오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함수를 찾아내는 것, 그게 최소 제곱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복잡하게 쓴 부분 있죠. 자, 그래가지고 뭐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쉽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지수 분포가 나와 있지만 뭐 지수 분포든 포화성 분포든 그런 분포들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값들이 나와 있으면 이런 값의 평균 있죠. 평균 구하는 것을 반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합을 5로 나누는 건데 5 나누기 1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분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람다 값 묻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값들의 평균 구하는 것을 반대로 써라.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점 추정의 정확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통계량을 제시하는 건 같지만 구간을 만드는 거죠. 신뢰 구간. 그래서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기대되는 범위예요. 이거 통계량이라고 바꿔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기대하는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간은 통계량에서 빼기 오차 한계부터 통계량 더하기 오차 한계까지고요. 여기서 오차 한계는 앞에서 나왔던 표본 오차입니다. 그래서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 하는 거.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모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여러 개의 신뢰 구간 중 모수 값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이 존재할 확률이에요. 다시 한번, 신뢰 구간 중 모수 값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이 존재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 95%의 의미는 n번 반복 추출해서 산정하는 신뢰 구간들 중,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고, 중에서 평균적으로 95%는 모수 값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함할 신뢰 수준이고 신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신뢰 수준이 높다 그러면 아우 믿음직하다, 뭐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지만 그만큼 신뢰 구간이 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식 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제 여기 중심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하나만 구하는 식이 여기 Z값, 지금 Z값이에요. 여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Z값 곱하기 표준 편차 나누기 표본의 개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양쪽에 있으니까 2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1.96이라든지 2.58이라고 나오는 이 Z값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랑 상관이 있냐면 이쪽에 신뢰 수준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6이라고 하는 것은 95% 요거, 그 다음에 2.58이라고 하는 것은 99%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9%일 때의 이 임계값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동일할 때 신뢰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눠주는 수, 여기 분모가 n의 루트수인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분포표를 보는 것을 배우지 않아서 확실하게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뒤에 분포표 보는 법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으셔야 돼요. 보면 모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평균이 42.7인데 이때 모평균이 위치할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계산한 것은 무엇인지 T 분포표를 사용해서 구하라. 표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Z 분포표를 사용하지 않고 T 분포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크기가 25라고 했는데 T 분포표를 보게 되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즉 표본의 크기 25 빼기 1, 그게 자유도거든요. 그래서 24라는 것을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신뢰도 95%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95% 신뢰도가 된다는 건 5%는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의 수준은 5%인데 우리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신뢰도 95%에서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신뢰 구간이 가운데 위치하고 양쪽 끝이 이제 모평균이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를 양쪽으로 나눠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0.05를 둘로 나눈 0.025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T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2.064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임계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는 임계값 곱하기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리고 샘플의 개수를 루트 취한 거죠. 그래서 2.064 곱하기 8 나누기 5 하게 되면 이렇게 3.3이라는 것이 구해지고요. 신뢰 구간은 표본의 평균. 자, 그래서 여기 42.7 나오고 빼기 오차 한 개에서부터 표본의 평균 더하기 오차 한 개 해서 이렇게 39.4에서 46.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분포표를 주고 임계값을 구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표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정규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린 거고요. 정규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정규 분포고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 거죠. 이때 평균이 0, 또 표준 편차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n 가로 속에 0,1이라는 것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것을 Z분포라고 하죠. 저희들이 모든 평균에 대해서 분포표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Z분포에 대한 분포표가 제공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이 Z분포표를 이용해 확률 값들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평균이 10이고 요거는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분산이 2의 제곱인 정규 분포일 때 확률 변수 x가 10에서 13 범위에 있을 확률 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 값 가지고서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값은 여기 10 빼기 평균 나누기 2의 제곱이 분산이니까 2가 표준 편차죠. 그리고 13 빼기 10 나누기 2. 그러면 저희들은 0에서부터 1.5까지 범위를 갖는 Z값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확률 10에서 13 범위의 확률과 0에서 1.5의 Z분포에 대해 확률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의 그림인데 Z분포표는 저에게 확률을 알려주는데 어떤 걸 알려주냐면 Z값을 저희가 알고 있을 때 그 Z값에서 이 오른쪽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알파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대한 확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Z가 1.5일 때 왼쪽에 대해서 확률을 알려주게 되면 그거 빼기 Z가 0일 때 확률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B 빼기 PA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1-알파 분위수 Z알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여기 있는 어떤 이제 Z상의 Z값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 값까지의 확률 그것을 1-알파를 만족하는 Z의 1-알파 분위수 C 그리고 Z알파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Z알파라는 것이 하나의 상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1.645다 라고 했다면 여기가 1.64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 위치까지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Z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645까지의 확률, 그게 0.95다. 이런 식으로 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0.95라는 것은 이쪽 알파를 뺀 1-알파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94나 2.326처럼 더 큰 값이 나오게 되면은 1-알파 값은 점점 커질 거고 알파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이 Z 알파 어떤 상수값보다 큰 곳의 확률을 알파라 그래요. 여기 알파. 그래서 만약에 Z 0.05다. 저희가 Z 0.05, 1.645, Z 0.025면은 이제 확률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럼 이쪽 어딘가겠죠. 그래서 1.96. 자, 그런데 0.95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라고요. 그래서 이 0.95는 저희가 이 정규분포가 대칭이기 때문에 0.05라는 것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고 0.975는 0.025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Z분포표를 볼 텐데 Z분포표에서는 행과 열의 Z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 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 방향으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52라고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0.5하고 여기에 0.02가 만나는 0.6985 이게 확률이 되는 건데 자, 여기 0.52라는 값보다 더 작은 쪽에 해당하는 확률이 0.6985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0.52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쪽 영역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0.52라는 선을 갔을 때 이쪽 영역이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0.6985 한 0.3015라는 것이 마이너스 0.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저희들이 Z값이 0에서 1.5에 해당하는 확률은 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5에 해당하는 확률 1.50이죠. 0.9332가 여기 1.5니까 그거보다 작은 쪽에 해당할 확률이 0.933이고 그 다음에 제로 그러면은 0.0이죠. 50%예요. 대칭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0.5를 빼주게 되면 0.4332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43.32%가 포함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Z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1-알파 영역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T분포표를 사용한 실내 구간 구하기 작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각각 μ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고 한다. 표본의 평균이 170이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가 5, 그 다음에 n이 25일 때 아래 T분포표를 보고 모평균의 95%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임계값이라는 걸 구해줘야 되죠. 그리고 표준 오차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임계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 95% 실내 구간이니까 5%가 유의 수준이 되고 그 5%를 반으로 나누어서 0.025 그리고 n이 25니까 자유도가 24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2.064라는 것을 임계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집단에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이 25라니까 루트 25 써서 이쪽에 있는 것이 5분의 5니까 1로 없어지는 거고 170 빼기 2.064 170 더하기 2.064라고 해서 이게 실내 구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F분포표라는 것을 보는 법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F분포표는 두 개의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임계값이 되는 거고 알파에 따라서 여러 개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0.1일 때, 알파가 0.05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집단 A와 B가 있을 때 그 집단의 분산과 그 다음에 개수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분포표에서는 분산이 작은 집단의 자유도, 분산이 큰 집단의 자유도, 이걸 사용해서 분모하고 분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힌트가 큰, 작은이죠. 큰은 한 글자, 작은은 두 글자죠. 그래서 분산이 큰 집단이 DF1, 분산이 작은 집단이 DF2예요. 글자 수에 맞추시면 돼요. DF1, DF2. 그래서 분산이 큰 집단의 자유도가 지금 30이니까 5가 되는 거고 작은 집단 같은 경우는 20이니까 여기 n이 9여서 자유도는 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8과 5가 교차하는 지점에 나오는 이 2.73이 임계값이 되는 거예요. 알파가 0.1일 때. 자, 그리고 가설검정.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가설검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릴 텐데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똑같아요. 추론이에요.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론하고 싶은 거죠. 이때 모집단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표본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을 채택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통계적인 추론 방법이 가설 검정입니다. 검정 절차를 보게 되면 처음에 가설을 설정해요. 가설에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이 대립가설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좋겠어. 이게 기본적으로 가설 검정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 수준을 설정하는데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제1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1종 오류라는 것이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게 1종 오류거든요. 다시 한번.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때,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립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채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제1종 오류예요. 그걸 수행했는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대립가설이 거짓이었고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틀려도 돼. 이런 기분이에요. 자,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는데 검정 통계량으로 기각 채택을 바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밸류를 구해서 기각 또는 채택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내가 이 표본 있죠. 표본을 사용을 해서 구한 값이에요. 그리고 그 표본을 사용해서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1.56 값이 p-밸류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각인지 채택인지 판단을 할 때 내가 설정한 최대 허용 한계가 알파고 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때 발생하는 1.56가 p-밸류라고 한다면 이 p-밸류가 더 작았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5개까지 틀려도 괜찮아 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3개밖에 안 틀렸어. 그러면은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5개까지 틀려도 괜찮아 그랬는데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보면 7개를 틀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는. 그러면은 그것은 기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건데 그 유의 수준보다 p-밸류가 더 작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가설 검정에서 대상이 되는 가설인데 연구자는 부정하고자 하는 가설이 됩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 또 변화가 없는 상태, 영향력이 없는 상태, 연관성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입증,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예상과 주장이에요. 그리고 얘는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무가설하고 반대죠. 가설 검정의 종류를 보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의 위치에 따라서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 그리고 단측 검정은 다시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으로 나눠져서 총 3가지가 됩니다. 양측 검정은 기각력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 검정은 기각력이 이렇게 좌측 왼쪽에 있고 우측 검정은 기각력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무가설은 같다, 이상, 이하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고 대립가설은 그 반대인 다르다, 작다, 크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추론으로 모수로는 평균과 분산, 확률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대립가설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장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보시면 어떤 전문가가 2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핸드폰 평균 교체 주기는 2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2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교체 주기가 2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고요. 평균 교체 주기가 2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무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측 검정이 되는 거죠. 다음 보면 A학교 성적의 분산이 7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말고사 성적에 따르면 분산이 7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게 분산이 7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 반대인 분산이 7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 기무가설이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값이 어디 들어있냐면 7보다 작은 것에 들어있죠. 그래서 좌측 검정이에요. 그리고 X 매장의 제품 분실률이 5% 이하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고 조사 결과 분실률이 5%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분실률이 5%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이 P가 0.05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확률 P가 0.0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귀무가설에 해당하는 게 우측에 있어요. 분실률이 5보다 크다. 그래서 우측 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인데요. 이 1종하고 2종 오류는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각을 해서 발생하는 오류죠.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보고 기각, 거짓이야 라고 말한 경우에 오류입니다.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 것이 오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보시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발생한 확률입니다. 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을 하는 오류예요. 다시 한번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을 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여기 확률 표시 보시면 귀무가설이 거짓이다. 그런데 그것을 채택해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확률이죠. 이것이 제2종 오류가 됩니다. 그림이 좀 잘렸는데요. 보면 이쪽이 판단이고 이쪽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했어요. 그러면 1종 오류. 그리고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것을 채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2종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에 대해서도 귀무가설이 참인데 채택을 한 것을 1-알파라고 해가지고 신뢰 수준이라고 불러주고요.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고,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그것을 잘 기각한 것은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1-베타라고 해서 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 그 다음에 신뢰 수준과 검정력이라는 것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가 작아지는 관계죠.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지금 베타가 더 크고 알파가 작죠. 그러면 이 임계값을 쭉 이렇게 옮겨버리면 베타 값은 줄어들지만 알파 값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표본 분산이 작아져서 이러한 1종, 2종 오류의 발생 확률이 작아지지만 조사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치를 특정 값으로 지정해 놓고 2종 오류의 발생 확률을 가장 작게 해주는 검정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또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알파하고 베타의 크기를 보세요. 베타도 알파도 작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오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인데, 이거는 정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신뢰 수준을 좀 높게 해야 되는 게 연구활동,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시험에서 얘기하는 거 95%, 그리고 단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 신뢰 수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각력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기각시키는 확률, 즉 제1종 오류 발생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다, 5%다 라고 하는 것은 100번 실험에서 1종 오류를 범하는 최대 허용 한계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유의 수준은 1- 신뢰 수준. 여기 신뢰 수준이 99라면 1-0.99에서 유의 수준이 0.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각력에 인티그를 붙여야 될 것 같죠? 기각력을 다 합하면 유의 수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신뢰 구간이 있고 여기가 채택력이에요. 그리고 채택력이 아닌 이 임계값의 바깥쪽, 임계값의 절대값보다 큰 쪽이죠. 그게 기각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각력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좌측 검정이나 우측 검정일 때는 알파 값을 그냥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양측 검정일 때는 알파 값을 반으로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유의 수준 설정까지 한다면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잖아요.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관련해서는 이게 평균이죠. 표본의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모 표준 편차 나누기 표본의 개수에 루트 씌운 거. 자, 그러면 여기 요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봤죠.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 이게 표준 오차가 우리들이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표준 편차. 그러면 우리가 그 Z값 구할 때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식 외웠죠. 그 모습이죠.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런데 이제 그 표준 편차가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온 거죠. 표준 오차.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쉽게 암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T분포에서는 우리들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모르죠. 그래서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카이제거 분포에서는 분산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본에 대한 분산,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리고 여긴 자유도를 곱해서 주네요. 그래서 자유도 곱하기 표본의 분산 나누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리고 F분포는 두 분산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S1이라는 것과 S2가 이제 두 개의 그룹에 대한 분산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작은 것이 아래에 오고 분산이 큰 것이 위에 옵니다. 그래서 작은 분산 분의 큰 분산 이렇게 하면은 F값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유의 확률이에요. 유의 확률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자유도를 고려한 검정 통계량에 관한 확률이고요. 귀무가설의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확률.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양측 검정이다. 그러면 실내 구간 요렇게 하고 가운데가 실내 구간이었고 그 벗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확률이라는 거죠. 극단적인 표본값이 나올 확률이고 판정이 잘못되었을 확률이에요. 오류에 대한 확률이니까요. 그래서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들이 학습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자,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틀린다는 거죠. 그 말은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너 틀려. 그 말은 귀무가설이 맞아 이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아 라고 하는 정도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너 틀릴 거야. 그러니까 너 귀무가설을 채택해 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p-밸류가 작을수록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작고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도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의 수준보다 p-밸류가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죠. 그리고 p-밸류가 0.05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그 기각 결정이 잘못될 확률이 5%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 기각과 채택의 판단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이 임계값보다 큰 경우 기각을 하죠. 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p-밸류가 유의 수준을 0.05라고 했을 때 그 유의 수준보다 작은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셔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사용한다던가 알파를 2로 나눠서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잊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